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김한태 감독의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의 도전입니다. 12월 초에 개봉해서 지금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한국의 평화운동단체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단체 이름이 굉장히 근사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 전업세 같은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에서 출발해서 군사주의 자체를 질문하는 평화운동으로 운동을 이제 확장을 해왔는데요.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횟수로 18년 동안 이어진 전업세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게 18년이나 됐군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찍을 수가 있고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김한태 감독은 2003년에 이미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1편을 제작했었거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2편인 셈인데요. 그러네요. 1편의 경우에는 2001년에 불교 신자 오태양 씨의 병역 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펼쳐진 병역 거부 운동과 뭐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 때도 뜨거웠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갑론을박을 따라간 작품이었어요. 이제 김한태 감독과 전업세의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다큐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한국 병역 거부 역사를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병역 거부는 기독교 평화주의에 기초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의 병역 거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그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맞아요. 예. 전업세 활동가이자 다큐의 주인공인 이용석 씨가 쓴 병역 거부의 질문들에 따르면 한국 병역 거부의 역사가 1939년 식민지 조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당시에 일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징집을 당한 후에 집총을 거부하면서 일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불순분자로 이제 낙인을 찍고 다 잡아다가 일본과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죠. 이때 감옥에 갇힌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다고 하고요. 이후로 1만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지만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다가 2001년에 한겨레 21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인권운동 진영과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랬을 때 2000년대 초반 그 다큐멘터리 1편이 나왔을 때 전업세를 중심으로 진행된 병역 거부 운동의 목표가 뭐였냐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김한태 감독이 2003년에 1편을 제작한 후에 곧 대체복무가 시행이 될 테니까 그럼 그때까지 또 운동을 기록해서 2편을 만들어야지.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대체복무가 도입되기까지 그런데 그 이후로 15년이 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2018년이 되어서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2019년 대체복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체복무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이 쭉 간 거군요. 그런 거죠. 감독은 그냥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18년의 운동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양이 기록한 양이 세월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100분 다큐멘터리 안엔 그러면은 정말 일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어떤 부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해서 그 엄청난 분량의 기록 중에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냐라고 여쭤봤더니 대체로 이제 전쟁 없는 세상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요한 3명의 인물을 고르고요. 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함께 활동을 해왔었던 최정민 활동가하고요. 병역 거부 당사자이자 전업세 활동가인 이용석 활동가. 아까 얘기해 주신. 그리고 병역 거부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 우리 방송 그러니까 KBS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시사 직격 계시죠. 진행하고 계시죠. 임재성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큐를 보면 18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닌 감독도 감독이지만 네. 작품에 등장하는 활동가들이 1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병역 거부 운동 그리고 평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쌓아서 성장하는 시민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뭔가 성과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걸 믿고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큰 자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은 다양한 병역 거부의 그 이유들이 등장을 한다 그러는데 궁금해요. 어떤 이유들일까 구체적으로? 네. 병역 거부 운동가 이용석 활동가가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역 거부 운동의 성장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역 거부 운동이 성장해 온 만큼 병역 거부의 이유들도 점차 다양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다큐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유는 역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카톨릭교도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기독교들도 중에서도 신앙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을 기점으로는 좀 더 다양한 이유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던 평화활동가라든지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가 없었던 통일운동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던 군인, 그리고 촛불 집회 시민 진압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의경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병역 거부를 선언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이유에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큰 대의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면서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군대가 강요하고 학습시키려고 하는 진짜 사나이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남성성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 다녀와야 사람 된다. 진짜 사나이가 된다라고 할 때 그 진짜 사나이라는 환상을 거부하는 남성들이 등장한 거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병역 거부 운동을 넘어서 이것이 평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계기가 있겠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병역 거부자들이 등장하고 특히나 이제 남성에게 강요되는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맨박스에 저항하는 병역 거부자가 등장하면서 전업세 활동도 전환의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인 유민석 씨의 등장이 중요한 계기였다고 해요. 유민석 씨는 2006년 병역 거부 소견서에 이렇게 쓰는데요. 성적 소수자로서 바라보았던 남성화된 병역 문화의 병폐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진짜 남자 되기의 어떤 통과 의례를 거부할까 한다. 이런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소견서 내용을 듣고 활동가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역 거부 운동은 군대와 군사주의가 재생산하는 성차별주의에 맞서야 한다. 용어들이 딱딱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풀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때 군사주의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군대, 그리고 이제 상명하달식의 군대 조직이라고 믿는 친념을 이제 군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런 군사주의가 매우 강해서 군대만 군사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교나 회사 조직까지 굉장히 군사 문화가 많이 침투해 깃들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군사주의의 제일 위에는 굉장히 강한 남성이 이제 지도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뭐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군사 조직은 또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유민석 씨가 반대하는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건 남성보다 여성을 열등하게 보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남성 안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남성 안에서도 위계를 설정해서 꿀라면 꿀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태도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전업세 활동
그러니까 전업세가 하는 활동과 페미니즘은 만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그러네요.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때 마침 2017년, 2008년 이럴 예. 때가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요. 예. 대체복무 도입의 꿈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국가에서 아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전업세는 군수산업을 비판하고 군비 축소를 말하고 평화학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평화운동 단체가 됩니다. 네. 앞에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가 군수산업을 비판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뭐 평화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왜 비판이 나오게 되는지 왜 전업세에서 군수산업을 네. 비판하는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평화활동가들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평화 유지를 위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서울에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라는 게 열렸었어요. 예. 일명 서울 아덱스였는데요. 평화활동가들이 이 아덱스에 찾아가서 전쟁과 무기거래에 반대하는 비폭력 저항 행동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항 행동에 등장한 구호 중 하나가 무기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였고요. 또 하나는 전쟁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카르텔 그렇죠. 안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영석 활동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평화기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럼 평화기조가 만들어질 때 가장 주가가 폭락한 곳이 어디였냐면 군수산업체였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이제 3명의 활동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최정민 활동가가 여성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은 뭐 병역 거부를 할 게 없지 않나요? 네. 뭐 병역 네. 징집도 안 돼서 웬 병역 거부냐 이럴 예, 수도 지금, 있을 텐데요. 네. 최정민 활동가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형성되는 기지촌에서 여성 운동을 하던 활동가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병역 거부자 심사를 할 때 양심을 판단한다라는 네. 이제 미명 아래 검사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쟁이 나도 네 누이를 지키지 않을 거냐. 이런 질문을 막 한다는데요. 사실 한국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군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한국군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요. 이게 한국 전쟁 기간에 한국군이 운영했던 위안부 문제이고 이건 진짜로 다뤄지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건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가부장적 군사주의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전쟁이나 군사력이 내 누이를 말하자면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이 여성 활동가들의 문제의식과 만나서 이제 병역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정민 활동가 역시 기지촌 활동을 하면서 군사주의와 가부장제 문제를 고민하던 페미니스트였고요.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을 처음 열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한 거죠. 근데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한국에는 평화주의자로서 병역 거부를 한 여성 병역 거부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렇군요. 낯설게 느껴지지만 네. 병역 거부를 선언한 분들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50대 여성이면서 제주도민인 최성희 씨의 경우에는 그 강정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와 제주 군사화에 반대하면서 지난 2019년에 병역 거부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선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모든 생명들이 주체로서 존중되는 사회를 꿈꾸고 어린이들이 제국주의를 내면화하는 군사주의 체험과 교육 대신에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가지기 바라며 더 많은 여성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병역 거부 선언을 지지하고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쉬운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함께 평화의 문제, 소수자의 그렇죠.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그래도 이제 대체 복무가 시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한 고비를 넘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병역 거부 운동을 하는 쪽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는 또 아직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복무 자체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문화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그렇죠. 많지만 그랬을 때 이제 대체 복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행 제도 경우에는 복무 기간이 36개월. 이라서요. 네네. 현역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고 예. 또 대체 복무 영역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교정 시설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네. 여전히 징벌적인 대체 복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사법적인 처벌이 행정적인 처벌이 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양심을 처벌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체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바깥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 대체 복무의 의의를 여러 시민들과 나누고 어떤 식의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한국의 현실은 교정시설에 가둬놓은 상황이기 그렇죠. 보이지 때문에 않게. 네, 그 대중적으로 담론이 확장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사법적 처벌이 행정적 처벌이 됐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병역 거부 운동을 18년 동안 기록한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의 도전이라는 작품을 같이